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과거에 정말 멋진 분들에게 참 감사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그때가 자주 생각이 나서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다시 생각해도 감사한 분들,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었던 그분들에게 충성하며 열심히 적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진짜 강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죠. 사실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7살, 여동생이 4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동생이랑 제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데리러 와서 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만 데리러 안 오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빈 교실에서 동생이랑 둘이 놀았습니다. 그런 날은 처음이라 그런지 잊혀지지가 않네요. 유현이랑 유정이 어머니가 오늘 많이 늦으시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모두 퇴근하시고 원장 선생님과 셋이 남아서 교실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밤 8시가 조금 안 되었을 때였나? 그쯤 되었을 겁니다. 어둑어둑 해질 때까지 어린이집에서 놀다니 신기해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린이집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이상하다. 아버지는 매일 9시에 퇴근하시는데 왜 벌써 오셨지? 그리고 왜 어머니가 안 오시고 아버지가 오신 거지? 그리고 왜 저렇게 울고 계시지? 땀과 눈물 범벅이 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곧장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 15분이면 가는 집을 왜 비싼 택시를 타고 가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데리러 오는 길에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공사장 근처를 지나다가 차마 말로 설명하기 힘든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시절 저는 엉엉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공사장을 지나는 길은 지름길이긴 하지만 위험해서 어머니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셋은 매일 공사장 쪽 길이 아닌 조금 더 걸리더라도 안전한 길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공사장 길로 가셨을까?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했으면서 왜 가서 사고를 당하신 걸까? 너무 슬펐습니다. 4살이었던 동생은 죽음을 알지 못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어머니를 많이 찾았습니다. 왜 엄마가 집에 안 오냐며, 언제 오냐며, 어디 갔냐며, 울고불고 떼를 엄청 썼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 그리고 아버지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마 가장 힘든 건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 대학생 때부터 만나셔서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하셨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하루아침에 떠나보냈던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셨을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희에게 넘치는 애정을 주셨습니다. 원래도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다정한 분이었긴 했지만 가정주부셨던 어머니가 주로 저희를 돌보니까 저희가 생활하는 전반적인 것들은 잘 모르셨거든요. 어린이집에서 무슨 요일에 체육복을 입어야 하는지, 학습지 선생님이 몇 분 동안 수업을 하고 가시는지 그런 것들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2달 동안 일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아빠는 이제 아빠이자 엄마야. 왜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아빠여야겠지. 아빠가 최선을 다할게. 아버지는 2달 동안 정말 저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시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같이 백화점에 가서 가방과 신발을 사고 동생이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도 가셨습니다. 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뭔가 다급하고 우당탕탕한 하루들의 연속이었지만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게 너무 잘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2달 뒤 아버지가 다시 일을 시작하셨고 그때부터는 고모가 아버지를 도와서 저희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때 고모가 결혼하신 지 1년도 안 된 신혼이셨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살고 계셨고요. 고모와 고모부는 옷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저희 사정이 안 좋으니까 가게에서 일하시다가 중간중간 저희를 봐주러 오셨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이니 더 이상 손이 많이 안 가서 괜찮았지만 동생은 한창 손이 많이 가는 5살이었습니다. 고모는 항상 4시쯤 동생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한 차례 돌리고 저녁밥을 차려주셨죠. 유현이, 유정이, 돈가스 좋아하지? 고모가 오늘 돈가스 만들어 왔어. 고기 사서 일일이 다 망치로 두드려서 만든 거다. 어때? 맛있겠지? 너희 아빠도 돈가스 엄청 좋아하는데 어릴 때 맨날 고모 거 뺏어 먹었었다니까. 고모는 엄청 밝고 통통 튀는 분이셨습니다.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흥이 많으신 분이셨죠. 그래서 고모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목 놓아 우는 걸 보고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랑 오래 연애를 했던 만큼 가족끼리도 두 분이 결혼하시기 전부터 아는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고모는 저희 어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언니 언니 하면서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모는 자신의 자녀 계획까지 미루면서 저희를 돌봐주셨던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두고두고 고모와 고모부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모가 해준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나면 아버지가 집에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허둥지둥 들어오시면서 고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고모는 항상 신나게 저희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고 아버지는 씻지도 못하시고 육아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를 씻기고 집을 다 정리하고 방에 들여보낸 후에 씻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셨죠. 그런 아버지가 때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혹시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렇게 제 눈에는 아버지가 한없이 멋진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저희는 자랐습니다. 동생이 초등학교까지 간 후부터 고모는 더 이상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고모도 아기를 낳아야겠다면서 신나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놀러와서 저희랑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셨죠. 그리고 고모는 원하는 대로 임신에 성공하였고 고모랑 똑같은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랑 여동생이 매일 고모네 놀러 갔습니다. 작은 아기가 너무 귀엽고 신기해서 매일매일 보고 싶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학원도 땡땡이 치고 보러 가고 싶었지만 공부는 해야 하니까 꼭 참았습니다. 사촌 동생이 태어나고 100일이 되었을 때 고모네랑 함께 외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어려서 외식을 못하고 있다가 100일이 되었으니 나가서 밥을 먹고 싶다며 고모가 추천했던 외식이었죠. 아버지는 조카 100일인데 소고기 정도는 먹어줘야 하지 않겠냐며 한우 식당을 예약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여동생, 고모부, 고모, 사촌 동생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정말 식사 내내 하하호호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웃을 일만 남았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웃으면서 행복하기만 하자. 저와 동생은 주스로, 어른들은 술 한 잔씩을 들고 다 같이 건배를 하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면 딱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그때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한동안은 아버지 말씀대로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촌 동생도 건강하게 잘 자랐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모네 옷가게도 개업 이래에 제일 좋은 매출을 자랑하며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1년이 가질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동생은 3학년이었던 때였죠. 제 기억에는 아버지가 저 6학년 개학하기 전 겨울쯤부터 종종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힘든 거 저희 앞에서 내색 안 하시는 분인데 그쯤에 아버지는 간혹 앓는 소리와 함께 피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고모는 오빠 운동 안 해서 그렇다. 나이 들면 건강이 첫 번째다. 영양제는 챙겨 먹냐 등등의 잔소리를 하셨죠. 그러다 이따금 코피를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생전 코피를 안 흘리시던 분이거든요. 학창시절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코피 한 방울 안 흘렸다고 하셨는데 피로 때문인지 뭔지 코피를 가끔 흘리셨습니다. 정말 나이 탓인 건지 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 아버지의 건강을 의심하게 된 가장 명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고모랑 사촌 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와 있었고
아버지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아! 하는 외마디 비명이 들렸고 얼른 주방으로 가서 무슨 일인가 살폈죠. 아버지께서 칼질을 하시다가 손을 베이셨더라고요. 큰 상처는 아니었고 검지손가락에 베어서 피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으휴, 칠칠 맞기는. 유연아, 약통 어디 있는지 알지? 아빠 좀 갖다 드려. 나와 오빠, 내가 할게. 요리는 고모가 맡게 되고 저랑 동생은 약통을 꺼내서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그 외 알코올솜, 거즈 같은 거 있잖아요. 주사 맞기 전에 소독할 때 쓰는 작은 솜 같은 거요. 그게 약통에 있어서 꺼내서 아버지 상처를 닦는데 그 솜이 다 피로 물이 들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깊은 상처도 아닌데 피가 안 멈추는 겁니다. 제 여동생이 엄청 칠칠이라 허구한 날 다치고 들어와서 피 본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금쯤이면 피가 멈추고도 남아야 할 아버지의 상처에서 계속 피가 나니까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당황하셨는지 애써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런지 이제 지혈도 잘 안 되네. 그 말에 고모가 오셨고 고모도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셨습니다. 어찌저찌 한참이 흐르고야 아버지의 피가 멈추었고 약과 반창고를 붙여서 마무리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 내내 제 신경은 오로지 아버지의 손가락을 향해 있었습니다. 반창고가 피로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쩐지 어색한 정적이 흐르는 식사를 하는 도중 고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건강검진 언제 받았어? 아버지는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기억도 안 나지? 엄청 오래됐지? 애들도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얼른 건강검진 예약해봐. 고모의 말에 아버지는 저와 동생을 흘낏 보았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버지는 출근을 안 하시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검진이 일찍 끝났다고 오랜만에 학교 앞으로 데리러 온 아버지를 보고는 마냥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 집안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분명 회사에 가시는 날인데 학교 끝나고 돌아오니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여느 때와 다르더라고요. 소파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들어온 것도 모를 정도로 다른 생각에 빠져 계셨습니다. 아빠, 나왔어.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자 그제서야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고모가 들어왔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요. 오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고! 고모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엉엉 우셨고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시더니 흐느끼셨습니다. 아버지와 고모의 눈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것도 이름부터 무서운 백혈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나 고모가 보시는 드라마를 얼핏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백혈병이 걸린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그때 드라마에서 그 배우가 입술에 핏기도 하나도 없고 계속 병원복만 입고 있는 게 어린 마음에 무서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은 모두 슬퍼했고요. 그때 막연하게 백혈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학교에서도 보건 선생님한테 질병에 대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지식도 공유하니까 백혈병은 완치되기도 힘들고 일상생활도 조심해야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백혈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가 정말 잘못되는 건가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마음에 심장이 쿵쾅거려서 동생을 꼭 껴안고만 있었습니다. 백혈병이라는 것도 무서운데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니 더욱 무서웠습니다. 그 뜻이 뭔지는 정확하긴 몰랐지만 그냥 무서웠습니다. 고모가 들이닥친 후 곧 고모부와 사촌동생도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평일 낮에 고모와 고모부가 함께 가게를 비우고 오는 일은 거의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와 동생들은 제 방에 있었고 어른들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낮고 작은 소리들만 오갔습니다. 고모부는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한 병 꺼내서 안주도 없이 드셨고 고모는 계속 우셨고 아버지는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벼랑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힘들어하셨고 고모가 거의 24시간을 아버지 옆에 붙어서 간호를 해주셨습니다. 자연스레 동생들을 키우는 일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아버지를 보며 종종 울었습니다. 저는 혹여나 아버지가 동생이 우는 모습을 보실까봐, 그럼 더 힘들어하실까봐 우는 동생을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촌 동생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일도 가끔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상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왜 아버지의 얼굴은 더 좋아지지 않고 더 어두워지는 걸까 의아했습니다. 백혈병으로 면역력이 심하게 약해지면서 폐혈증까지 걸리게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무서움을 느꼈죠. 급기야 아버지는 수혈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정말 온 가족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항상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던 고모부도 언젠가부터 수염도 정리되지 않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항상 밝고 활기찬 고모도 점점 에너지를 잃어갔고요. 반짝반짝했던 고모의 빛이 점점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어릴 적 드라마에서 봤던 그 백혈병 환자 같았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그 환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었더라? 봤었나 안 봤었나? 분명 회복해서 다시 잘 살았겠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도 했습니다. 바쁜 어른들은 저희까지 꼼꼼하게 챙길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맞추던 날, 고모부와 함께 백화점 행사장에 갔는데 고모부가 일 때문에 급히 가게에 가셔야 하는 상황이 닥쳐서 직원분의 도움으로 조금 외롭게 교복을 사기도 했습니다. 여동생은 준비물을 못 챙기고 학교에 가는 날이 많아졌고 사촌 동생도 아기였지만 나름 고충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학교가 끝난 후엔 거의 매일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수혈을 받으시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 과학 선생님, 체육 선생님, 보건 선생님, 부장 선생님 등등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혈을 자꾸 받으시는데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왜 아버지가 수혈받는 피가 붉은색이 아니라 누리끼리한 색인지도 여쭤봤습니다. 그게 혈소판인 줄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선생님들을 찾아가며 물어도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어서 병원에서 만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모두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곤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말을 많이 들으니까 솔직히 그때 작은 희망에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신 할아버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는 말도 듣고 살날을 고작 몇 달 남겨둔 젊은 여자가 기적적으로 회복한 얘기도 들으니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정말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희망,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상당히 냉정해서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잿빛이 되는 걸 보면서 아버지의 항암이 실패하는 걸 보면서 기적은 우리 것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버지는 산소 호흡기에 숨쉬는 것을 의지해야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릴 적 저와 동생에게 책을 아주 많이 재밌게 읽어주시던 아버지가 제대로 된 한 문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걸 알았을 때에 그 허탈하면서도 복잡한 신경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찬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나? 제발 오지 말았으면 하는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을 온 가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방학이라 저도 동생과 함께 아버지 곁에 있었고 고모도 아버지 옆에 꼭 붙어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백혈구를 수혈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혈구 수혈. 정말 의사 선생님이 던지신 마지막 선택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뭐든 간에 저희 가족은 붙잡아야 했습니다. 골수 이식까지 말이 나왔던 상황이라 가족끼리는 백혈구 수혈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친척도 안 되고 아예 남에게 백혈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모는 멍하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만지작만지작 했습니다. 그때 고모가 중얼거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을까? 이내 고모는 여러 군데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한참 동안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존댓말을 쓰기도 했고 반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고모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백혈구 수혈을 부탁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선뜻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모는 이틀 내내 전화기만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에는 핸드폰은 쳐다도 안 보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날 밤 고모와 함께 잠든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연아, 내 고모, 너를 보고 있으면 꼭 너희 아빠를 보는 것 같아. 아빠 어릴 때 그때랑 정말 똑같아. 아빠랑 제가요? 응, 너 유정이한테 정말 좋은 오빠잖아. 아주 친절하고 똑똑하고 멋진 오빠. 고모한테 너희 아빠가 그랬어. 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신 거 알지? 그래서 고모한테는 너희 아빠가 부모님 같은 존재였어. 고모가 무슨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오고 좋은 일 있으면 제일 크게 기뻐해주는 그런 멋진 오빠였어. 유연이처럼. 그래서 고모는 너희 아빠를 무조건 낫게 할 거야. 어떻게든 고모한테 해줬던 만큼 고모도 노력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유연아, 걱정 마. 네, 고모, 걱정 안 해요. 얘기가 끝난 후 고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고모는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고 새벽 5시가 될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몰려왔고 병실 불이 켜졌고 병실에 있던 환자들 모두가 일어나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아주 간신히 10여 분 만에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고모는 병실 앞에서 숨죽여서 우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희 오빠 좀 도와주세요. 고모는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하셨습니다. 고모 옆에서 통화 내용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고모가 전화를 건 곳은 다름 아닌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고모는 절박한 마음에 경찰서까지 전화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전화를 받은 경찰관분이 저희 가족에게 처한 사정을 아주 친절하게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걱정해 주셨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고모는 전화를 끊고 더 많이 우셨습니다. 그날 고모는 아버지를 볼 자신이 없다면서 병실 앞에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정말로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정말요?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인가요? 전화를 받은 고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고모의 눈물은 이전까지와는 다른 감동 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모가 전화를 끊고 그날 오후에 경찰관 3분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멋있고 빛이 났는지 모릅니다. 3분은 저희 아버지에게 백혈구 수혈을 해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선 분들이셨습니다. 아버지와 혈액형이 똑같은 3분은 병원에서 직접 검사를 받아서 아버지에게 수혈이 가능한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분이 저희 아버지에게 백혈구 수혈이 가능하다고 확인이 되었고 그 경찰관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수혈이 가능해서 다행이에요. 정말 잘 됐어요. 고모는 펑펑 우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경찰관분은 저희 아버지에게 백혈구를 수혈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생판남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이라고 해도 수혈을 해야 하는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관분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게다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희 아버지를 위해 주신 거였습니다. 어린 저는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로 경찰관 아저씨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꿈은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경찰관분 덕에 위기를 잘 넘기신 아버지는 얼마 후 고모에게 골수 이식을 받게 되었고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상태가 점점 호전되셨습니다. 기적이 우리에게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긴 입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을 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아버지에게 백혈구를 수혈해 주신 경찰관분을 찾아뵌 것이었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출동했습니다. 아버지, 고모, 고모부, 저랑 여동생, 사촌 동생까지 모두 경찰관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분도 아내분과 아이를 함께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사촌 동생보다 1살 많은 아이였습니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덩치도 큰 게 정말 귀엽더라고요. 맛있는 식사를 하다가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도 하셨고 아이도 있으신데 정말 큰 결심하셨네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있어서 결심했었어요. 만약 내 가족이 그런 상황을 겪으면 어떨까 생각하니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픈 가족을 둔 마음이 어떤지 너무 잘 아니까 수혈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제 직업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좋았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을 하는 경찰관 아저씨가 정말 멋져 보였거든요. 그 이후에도 저희 가족은 종종 그 경찰관분과 왕래를 하고 연락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아지고 가족들 개인의 삶에 균형이 잡히면서 저는 더욱 제 꿈을 또렷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백혈구 수혈을 해준 경찰관 분처럼 멋진, 훌륭한, 존경받는 경찰관이 되자. 이게 바로 제 꿈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선생님과의 진로 상담을 통해 목표를 구체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경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다양한 루트가 있었고 생각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생 기간 내내 아예 공무원 시험부터 준비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대학교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지라 관련 학과를 가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대학 준비를 하면서 토익 공부도 조금씩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한국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지시면서 직장을 구하시고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전에는 골수 이식 받은 후에 고모가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몇 년 푹 쉬라고 해서 고모랑 고모부가 일을 돕고 계셨었거든요. 고모네 옷가게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두 가정을 먹여 살릴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생활비에 아버지 병원비도 나가야 했고 동생이 중학생,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 때 학원에 다니고 싶었는데 차마 아버지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저보고 학원에 다녀야 하지 않겠냐고 몇 번 묻긴 하셨지만 저는 애써 괜찮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셨는데 제 사정과 제 꿈을 알고 많이 챙겨주신 덕에 학원 안 다니고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죠. 아무튼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는 직장에 다니셨습니다. 지인분이 하시는 회사였는데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편의를 봐준다고 하셔서 무리하지 않고 다니실 수 있으셨죠. 늦지막히 출근하셔서 저녁쯤 돌아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동생이랑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학원에 안 다니고 그때 야간 자율학습도 신청하지 않고 집에서만 공부를 했거든요. 집이 제일 집중도 잘 되고 마음도 편안했어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동생은 주 2회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원 가는 날 말고는 언제나 저랑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 나 하고 싶은 거 생겼어. 동생 성격이 고모를 닮았거든요. 언제나 발랄하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이죠. 그리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언제나 천방지축인 아이입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가수가 된다고 했다가 배우가 된다고 했다가 피아니스트가 된다고 했다가 화가가 된다고 했다가 디자이너가 된다고 했다가 발레리나가 된다고 했다가 특히나 항상 예체능 쪽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하고 싶은 걸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거나 엄청난 뭔가를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시시때때로 꿈이 바뀌는 아이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겠거니
이번에는 뭘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꽤나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경찰? 에? 경찰? 갑자기 왜? 멋져. 동생 눈이 반짝반짝하게 빛났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의 말을 그닥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말겠지 싶었거든요. 그래, 경찰 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대답을 했었죠. 동생이 꿈이 어떻고를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3이었으니까요. 진짜 그때 미친 듯이 공부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너 서울대 가려고 그러냐고, 서울대는 경찰 안 뽑는다고, 적당히 해도 된다고 고개를 저을 정도였죠. 그렇게 정말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공부를 해서 교장 선생님 추천서까지 받고 당당하게 경찰 행정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말이죠. 장하다. 정말 장하다 우리 유현이. 너는 분명히 아주 훌륭한 경찰이 될 거야. 정말 기쁘다 유현아. 다 아버지 덕분인걸요. 부끄럽지 않은 멋진 경찰이 될게요 아버지. 그리고 3년 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학교랑 집이 멀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2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죠. 처음에는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사는 게 힘들어서 집에 자주 찾아갔는데 혼자 사는 생활도 점차 익숙해지면서 집에 잘 안 가게 되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바쁘기도 했으니까요. 중학생 때는 정말 징글징글하게도 공부를 안 했던 여동생이 고등학생이 되더니 정신을 차렸는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얼핏 들어 알고는 있었습니다. 가끔 집에 가면 동생은 매번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서 집에 없곤 했거든요. 애가 진짜 공부를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딱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들어가고 3년 뒤 갑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왜? 나 대학교 합격했다. 대학교? 무슨 대학교? 너 벌써 수능 봤어? 아니, 수시 합격했다고. 그래. 축하해. 아, 왜 무슨 대학교인지 무슨 과인지 안 물어봐. 알았어, 잘했겠지. 누구 동생인데. 그래, 누구 동생인데. 나 오빠랑 똑같은 학교, 똑같은 학과야. 나 이제 오빠 후배라고. 동생이 글쎄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경찰대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얘가 그때 밥상에서 했던 얘기가 진짜 이 정도로 진심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주말에 집에 가서 동생을 만났는데 대학교 갈 생각에 아주 신이 나 있더라고요. 치킨 2마리 시켜서 아버지랑 셋이 나눠 먹으면서 그동안에 동생이 고생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혼자서 꽤나 고군분투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경찰대에 갔으니까 자기도 학원에 보내달라는 얘기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중학생 때 아예 공부를 안 했던 아이라 갑자기 공부를 하려니까 갈피를 못 잡겠더래요. 그래서 전교에서 1등하는 친구 쫓아다니면서 모르는 문제를 물어봤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도움을 받았던 선생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원래 머리가 썩 나쁘진 않거든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때 심할 땐 반 애들 30명 중에 25등을 했던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맘 잡고 공부하니 반에서 5등까지 올라왔다더라고요. 2학년 때는 더 성적이 좋았고 3학년 때 전교 3등까지 하면서 수시에 대학교 합격을 하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진짜 기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두 자식 다 경찰이 될 수 있냐며 너무 장하다면서 이런 날엔 맥주를 마셔야 마땅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며 콜라를 벌컥벌컥 들이키시던 그날이 참 뜻깊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학교에서도 유명한 남매가 되었습니다. 형제끼리 같이 경찰대에 다니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교수님들도 신기해 하셨거든요. 그렇게 재밌기도 신기하기도 한 대학 생활을 마친 후 저는 지구대에 발령받으며 진짜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경찰로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그냥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살면서 가까이서 경찰을 마주한 순간이 없었으니까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준 경찰관분이 참 멋지고 존경스럽다는 단순한 마음이요. 공부를 하면서는 욕심과 자존심과 승부욕이 조금씩 더해졌던 것 같고요.
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로망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복무를 시작하면서 마냥 순수하게 바라볼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처음에 지구대에 있으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번화가 근방에 있는 지구대였는데 진짜 사건 사고가 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다이나믹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엔 정말 나쁜 사람도 많고 그만큼 약자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걸 내가 도울 수는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처음에 경찰이 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봉사를 한다거나 제가 개별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 건 진짜 착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봉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먹기로 결심했고 복무 시작하고 3년쯤 되었을 때부터였나 시간이 될 때마다 봉사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을 찾아서 제 힘을 보태게 되었죠.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놀라긴 했지만 그럴수록 제가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 둘 모여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때로는 곤란하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행복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거나 제 도움의 결과가 눈으로 또렷하게 보여질 때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성취감과 뿌듯함이 느껴졌죠.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지금의 아내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봉사를 했을 때였는데 제 또래의 젊은 여성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부축하는 모습을 보고 반해버렸죠. 그래서 언제 봉사 또 나오시냐고 물으면서 가까워졌고 알고 보니 아내는 간호사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 정말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틈이 나면 봉사를 다니는 아내가 진짜 존경스러웠습니다. 봉사를 빌미로 저는 더욱 아내와 가까워지려 노력했고 그 결과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아내와 여동생과 함께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한 보육원이 있는데 봉사자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이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혼자가 된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안 좋기도 했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저랑 여동생이라서 더욱 마음이 쓰여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일했던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봉사를 다녀오는 날이면 아직은 조금 마음이 힘든 것 같지만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동생하고 쉬는 날이 겹쳤던 날, 여동생이 한번 저 따라서 봉사 나갔다가 그 이후로 계속 혼자서도 나가더라고요. 가끔 간식도 듬뿍 사가는 거 보니 역시 제 동생이 맞나 봅니다. 아버지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하시는 일이 워낙 전문직이기도 하고 팀워크보다는 개인 역량이 중요한 일이시거든요. 친구분 회사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이번에 퇴사를 하시고 집에서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집에서 일하니까 훨씬 편하다며 좋아하시던데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또 재밌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사촌 동생이 한 명 있잖아요. 고모의 자식이요. 꼬물꼬물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술 전공했던 아이라 당연히 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대학교 생활하는 내내 적성이랑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더니 몇 달 전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공무원이냐면 바로 경찰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재미있지 않나요? 고모께서 줄줄이 경찰들만 되는 집안이냐며 어떻게 꿈도 다 똑같이 꾸냐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사촌 동생까지 정말 경찰이 된다면 진짜 재미있겠네요. 저는 제 꿈도 이뤘고 지금 생활에도 아주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저 우리 가족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누구 하나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마음까지 찢어지니까요. 모든 생활이 무너지고 피폐해지니까요. 그저 우리 가족들 아픈 일 없이 지금처럼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